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 간접평가의 기초라는 주제 관련 문제 가지고 주요 쟁점들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재로는 이제 앞에서부터 이제 검토를 해봐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나와 있는 것이 247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의 분류 관련한 주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도성 분류라고 해서 공적평가와 공인평가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거의 구성이 되지 않고요. 공적평가는 국가 지자체 같은 일정한 기관에서 하는 감정평가를 공적평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공인평가는 감정평가사 같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하는 평가를 공인평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의 제도라고 하는 것이 공인평가 제도이고요. 독일의 제도가 공적평가 제도다. 큰 의미 없고요. 그다음 필수적평가라고 해서 법정평가하고 임의적평가라는 개념으로 구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용 등을 합니다. 땅을 강제로 뺐습니다. 그때 하는 평가를 법정평가 또는 이제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제 법원 판사가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기 위해서 감정평가사한테 평가를 의뢰하는 거, 요거를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법정평가, 법적으로 무조건 해야 되는 평가. 이에 비해서 임의적 평가라고 하는 것은 주택담보대출할 때 말입니다. 이때 아파트의 가격이 얼마냐라고 은행에서 감정평가 의뢰할 수 있거든요. 이걸 이름하여 임의적 평가에서 지문 보니까 교재 247페이지 법정평가는 법규에서 정한 대로 행하는 평가로서 공공용지, 수용시 평가, 과세평가 등이 있다라고 해서 공공용지, 수용할 때 하는 평가가 되겠고요. 과세평가는 세금 매길 때 하는 평가. 그래서 요 정도 큰 의미 없고 너무 오래전에는 어떤 지문이네요. 업무 기술상 분류라고 해서 평가 시점,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용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 시점이라고 하는 거, 거기 이제 조그만 글씨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되어 있죠. 우리 앞에서 감정평가 방식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가격을 평가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원가법, 그다음에 비교 방식의 거래사례 비교법, 그다음에 수익 환원법 이런 게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가격 조사를 끝낸 날짜, 이 날짜를 기준 시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는 용어의 정의 과거에 한번 구성이 됐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47페이지에 보니까 기준 시점이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완료한 날짜 틀렸고요. 계좌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1번 틀렸고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이게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결국 돌아와서 하겠지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원가 방식으로 얼마가 나왔다라든가, 또는 자, 또 뭐가 있을까요? 자, 거래사례 비교법, 비교 방식으로 얼마가 나왔다. 그 다음에 이제 수익 방식으로 얼마가 나왔다라고 해서 이 금액을 특정한 시점을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2번 부동산 감정평가에서 부동산의 기준 시점은 감정평가 의뢰일을 기준으로 한다 해서 틀렸죠.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3번이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는 가격 조사가 가능한 경우로 할지라도 소급해서 평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해서 별 쟁점 안 되고요. 기준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게 원칙인데 바로 소급평가라고 해서 자, 토지 수용에 있어서 과거의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한 평가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을 가리켜서 소위 이름하여 소급평가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원래는 기준 시점으로 평가를 해야 되는데 소급해서 과거의 특정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건 이제 어떤 얘기냐면, 자, 도시개발사업 등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수용이라고 하는 거,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한다는 얘기죠. 도시개발구역을 지정을 하고 나서 그러면 땅값이 막 급등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실제 수용 보상금을 산정할 때는 언제를 기준으로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날짜, 그 날짜를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토지 소유자들이 길들이 들고 일어서죠. 그래서 가격이 그 사이 20% 올랐는데 도시개발구역 지정 1년 전에 했는데 그때를 기준으로 소자 이
감정평가액을 결정한다면 싫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큰 의미는 없고 소급평가라는 것은 과거의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를 가리켜서 소급평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현황평가, 조건부평가 이런 거 나와 있죠. 가볍게 보고 버릴 주제가 되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하는 평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한다? 현황평가. 그 다음에 특정한 조건 또는 기한에 따라서 하는 평가를 가리켜서 기한부 평가에서 이 조건이라는 게 우리 민법에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장래 실현 가능성이 불확실한 것을 가지고 조건이라는 용어를 쓰고 장래 실현 가능성이 확실한 걸 가리켜서 기한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자 거기 보니까 조건부 평가의 예를 보니까 만약에 이 토지가 주거지역에서 상업적으로 변경됐을 때 이 가격이 얼마가 되느냐 이런 식의 개념을 뭐라고 부른다? 조건부 평가. 현재는 주거지역인데 앞으로 상업적 바뀌었을 때 가격이 얼마냐 이렇게 따져묻는 것을 바뀔지 안 바뀔지 알 수 없거든요. 이걸 조건부 평가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 시점이 특정이 된 아파트의 가격을 평가를 하고자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걸 기한부 평가라고 하는 거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 계획에 따라서 만약에 6개월 후에 아파트 분양이 이루어진다. 그랬을 때, 자, 요거 대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때는 이제 기한부 평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해서 지문 가보니까요. 감정평가는 기준 시점에서 대상 물건의 이용 상황, 그 다음에 또는 공법상 제한을 받는 상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해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현황평가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조건부 평가라는 것은 부동산 가격의 증감 요인이 되는 새로운 상황의 발생을 상정해서 그 조건이 성취되는 경우를 전제로 부동산의 평가를 하는 것을 말한다. 거의 출제 포인트가 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개별평가와 일괄평가라는 개념이 나와 있죠. 그래서 평가는 대상 물건마다 개별로 행한다. 다만 2개 이상의 대상 물건이 일체로 거래되거나 대상 물건 상환, 용도상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일괄해서 평가할 수 있다 해서 요거 목표 내용 자체 하나도 어렵지 않고요. 제일 문제가 됐던 게 가구 일부라고 하는 거. 외울 게 가치가 다르면 어떻다? 구분하여 평가한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중에 일부만을 평가하는 걸 뭐라고 한다? 부분평가라고 부르게 되죠. 해서 자 지문 보니까요. 세 번째 박스입니다. 대로변에 위치한 한 필지의 토지는 전후면으로 가치를 달리한다라고 했을 때 이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없다. 옛날에 나왔던 지문에서 어떤 하나의 토지가 있는데 길게 늘어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쪽은 다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 그리고 이쪽은 도로면에 접하고 있는 상업지역이라고 전제를 했을 때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잘라내서 굳이 한 필지의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두 개로 나눠서 평가하는 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런다? 이걸 바로 구분평가라고 이렇게 부르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부분평가는 뭐라고요?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하나의 필지인데 이쪽에 도로가 이렇게 설치하기로 결정이 됐다. 그래서 이 부분만을 보상하기 위해서 하는 평가를 부분평가라는 용어를 쓰죠. 그래서 자 구분평가란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물건의 일부만을 평가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서 틀렸죠. 구분평가는 가치가 다를 때 하는 평가, 나눠서 하는 평가를 구분평가. 그래서 머리글 뜯어서 가구 일부 이렇게 외우셔야 된다고 그 말이 그 말 같아요. 밑에 관련 기출문제 다음 보기와 같은 감정평가 틀린 것을 고르시면서 자 보기 보니까 법원은 경매 개시 결정이 된 갑소유의 A 물건에 대해서 감정평가사무소에 감정평가를 의뢰한다. 10월 24일 날 그리고 나서 현장 조사 및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 우리가 이제 포인트는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물어본다. 기준 시점이라고 부르기로 했었죠. 10월 27일 기준으로 가격 조사가 완료가 됩니다. 감정평가사가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10월 28일이다 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랬을 때 1번 본 감정평가는 국가로부터 자격을 부여받은 개인이 평가 주체인 점에서 공인감정평가에 대해서 공적인 주체, 국가나 지자체가 하는 평가를 공적평가, 감정평가사가 하는 평가를 뭐라고 한다? 공인평가라고 부르게 된다. 두 번째 이슈가 되는 거 본 감정평가를 통해서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참작해서 법원은 최저 매각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나중에 이제 그 공인중개사법 파트 가서 공부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하게 되죠. 이제 보증액이라고 해서 매수 신청의 보증을 제공함에 있어서 최저 매각 가격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얻었다. 바로 보증으로 매수 신청 보증으로 제공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요. 3번 본 감정평가는 법원의 임의 의사
대해서 행해지는 감정평가인 점에서 임의적 평가이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감정평가사한테 감정평가 의뢰하는 거 법원 판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이거 법정평가다라고 이렇게 봐야 되죠. 그래서 그렇게 포인트는 답은 3번으로 구성되었고요. 4번 기준 시점은 10월 27일 날이다. 그래서 가격 조사를 완료한 날짜를 모르고 있다. 기준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5번 본 감정평가는 A 물건의 상태 용도 등 기준 시점 현재 상태로 평가하는 점에서 현황평가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하는 평가를 뭐라고 한다? 현황평가라고 하는 것. 이에 비해서 조건부나 기한부 평가라는 개념이 있을 수가 있다 정도까지 해서 답은 지금 이제 3번이 될 텐데 사실은 아주 옛날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넘어가시고요. 감정평가의 절차 등에 관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이죠. 자, 지금요, 법원에 의해서 감정평가 의뢰가 있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감정평가사는 일정한 현장조사, 가격조사를 한 다음에 감정평가액을 결정하게 되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아까 논의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어요? 시선가액의 조정이라고 하는 개념도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내용을 볼 건 아니고요. 문제를 한번 볼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8조에서 정한 감정평가의 절차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해서 답은요 1번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가 진짜 어려운 거야. 감정평가는 누가 하는 거죠? 감정평가사가 하게 되는 겁니다. 감정평가사가 하는 게 뭐라고요? 감정평가. 그래서 감정평가의 절차는 감정평가사만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감정평가의 의뢰라고 하는 것은 법원이 할 수도 있고 국민은행 같은 은행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최소한 감정평가의 의뢰라고 하는 것은 뭐가 아니다? 감정평가의 절차가 아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되게 어려운 문제, 이런 문제가 그 내용을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감정평가의 절차 중 감정평가라는 건 누가 담당한다? 감정평가사가 담당한다. 그래서 이는 의뢰라고 하는 것은 감정평가의 절차가 될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세팅을 잡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1번으로 구성을 하고 있는 것. 나머지 볼 것도 없어요. 이런 문제는 어차피 찍어야 되는 거고. 자, 한 가지는 기억하시면 돼. 감정평가는 누가 한다? 감정평가사가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외워서 휴부를 보는 게 아닌 문제. 이런 문제가 제일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의 절차 등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이제 대상 물건 확인이라고 해서 여러분 교재 25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 물건의 확인이라고 해서 자, 원칙은 실제 조사를 할 것인데 예외적으로 실제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지문 하나 보고 버리겠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 평가 대상 물건에 대한 실제 조사 생략할 수 있다. 뭐 그러거나 말거나 큰 이슈가 되지 않는 것. 17회 때 구성되고 다시는 나오지 않은 지문. 그 다음에 우리가 주로 지금 논의했던 것이 교재 251페이지 감정평가의 방식. 다시 한번 요거 개념 확인해 보겠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해서 이게 제일 힘들다는 것도 알아요.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 현장 조사, 실제 조사들을 통해서 대상 물건을 확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주된 평가 방식이라는 게 있는데 일단 다시 한번 원가 방식에는 원가법,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원가법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고 임료를 평가하기 위한 적산법이라고 하는 것도 있다. 한편 자, 비교 방식, 시장성의 원리에 따른 비교 방식에서 가격, 비준 가격을 따지는 거래 사례 비교법, 비준 임료를 계산해내는 바로 임대 사례 비교법. 그 다음에 그 외 비교 방식의 한 유형으로서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는 방식에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수익 방식에서 가격을 따져보는 게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것, 수익 가격을 계산해내는 방식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수익 가격이라고 하는 거, 이에 비해서 수익 분석법이라고 하는 것은 수익 임료를 계산해내는 과정이 되겠다라고 이렇게 살펴봤어요. 그래서 지금 누가 가격을 평가를 의뢰하게 되면 이 원가법이라든가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 환원법 등을 통해서 일정한 가격을 조사를 하게 될 것이고 처음 계산한 가격을 조정하는 것을 시산가액의 조정. 만약에 임대료 평가 의뢰가 들어오게 되면은 바로 임대사례 비교법이 중심이 된다라고 했었고요. 이에 대응해서 적산법, 수익 분석법 등을 통해서 역시 가격 조사를 해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서 종국적으로
감정평가액을 결정을 하게 된다. 이런 내용들 있었고요. 그래서 자 이제 이 내용을 좀 살을 붙이면 원가 방식에 따라서 가격, 만들어낸 가격을 이름하여 적산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거래 사례 비교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가격을 비준 가격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 그 다음에 수익 환원법에 따라서 계산하는 가격을 수익 가격이라는 표현을 쓰게 된다. 그래서 미리 공식 하나, 또 어차피 돌아서면 잊어버리겠지만, 우리 적산법에 따른 가격이라고, 적산 가격이라는 것은 세조달 원가, 다시 그 건물을 만들기 위한 감정평가액에서 뭘 뺀다고요? 감가 누계. 이 건물이 3년 지나고 4년 지나고 5년 지났을 때 그만큼 감가 요인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감가 누계를 뺀 금액을 그 부동산 건물의 가격으로 계산해 내게 된다. 이에 비해서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자, 거래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지계면 해서 사정 보정이라든가 시점 수정이라든가 지역요인 개별 면적요인에서 우리 이제 법에서는 이 지역요인 또는 개별요인 또는 이제 면적요인이라고 하는 이 개념을 바로 가치 형성 요인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 뒤에 보시겠고, 그 다음에 이제 수익환원법 순영업소득 나누기 환원이율이라는 방식으로 각각의 가격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걸 조정을 하게 된다. 이걸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부르게 된다. 한편 자 임료를 물어보면 임대사례비교법 용어 뭐예요? 비준임료. 사례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 이런 식으로 가게 될 것이고요. 그럼 적산임료, 기기필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기초과의 기대율 이런 데 기형이연에 알맞은 것을 쳐넣으시오. 이런 식의 문제가 구성이 된 바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순필이라고 해서 순식 플러스 필요 재경비가 바로 수익임료를 계산해내는 방식이 된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살 붙여서 자 지금 이제 원가법을 적용을 하게 되는 게 건물이 가장 중심이 되게 될 것이고요.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등도 바로 원가법을 적용한다 해서 취지는 그렇죠. 건설기계, 포크레인 같은 걸 중장비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항공기, 선박이라고 하는 게 빈번하게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할 수는 없고 주된 평가 방식을 건설기계, 항공기, 선박. 근데 바로 비교할 게 자동차라고 하는 것은요. 자동차는 빈번하게 중고자동차 거래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각종 기계 중에서 자동차는 뭐를 적용한다?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을 가지고 자동차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합니다. 아파트 자주 거래되죠. 해서 집합 건물도 거래 사례 비교법. 산지 임목이 일괄평가를 나중에 설명드리겠고 과수원이라는 거예요. 거래가 되나요? 해서 과수원집 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자 A집이 A라는 가구가 과수원집이었고 딸이 있습니다. 그래서 A가 B한테 과수원을 팔 수가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이 B네 집에도 딸이 있으면 자 과수원집 딸이 자 A-에서 B-로 옮겨간 케이스에서 하여튼 이게 좀 개념상 어려운데 과수원은 어떻다고요? 거래가 된다. 외우셔야 돼. 항공기, 선박 이게 주인 바뀌는 경우 거의 드물거든요. 그건 해외 토픽에 나와. 예를 들어서 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금 전용기를 하나 샀다. 신문에 나옵니다. 근데 과수원 팔았다 신문에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 거래 빈도가 높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항공기, 선박 이런 것들은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고요. 건설기계도 거래가 빈번하지 않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수원은 신문에 안 나온다고 거래가 될 수가 있다. 아파트도 마찬가지. 아파트 사고 팔면 신문에 안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동산 필요하지 않고 토지도 예외적으로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할 수 있다. 토지는 아까 공시지가 기준법이 원칙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9회 때 이제 문제 구성할 때 토지가 거래 사례 비교법으로 이 토지의 가격을 계산해 보시오. 이런 문제가 나왔었고 결국 때 공식은 비준 가격은 사례 가격이다. 사시지계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출제가 이루어졌고요. 그다음에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거 비준임료. 그래서 사례입니다. 사시지계면. 그 다음에 토지 가격이라고 하는 거, 시지계급, 한번 다시 해봅시다. 시지계급라고 하는 거, 시지계급라고 하는 것이 바로 토지 가격의 계산 방식이다. 그 정도까지 해서 보셨고, 이제 문제 가지고 253페이지부터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정평가가 어려운 이유가 이게 이제 전체 주제를 한꺼번에 다
소화를 해야지 풀 수 있어요. 특정한 부분을 딱 찍어서 풀 만한 게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재 253페이지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원가 방식 비용성의 원리라는 거. 가에 들어갈 게 뭐라고요? 비용성의 원리. 그래서 가격은 원가법, 임료는 적산법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가에 들어갈 것은 비용성의 원리. 그 다음에 비교 방식이라고 해서 시장성의 원리. 그래서 가격은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 임료는 임대 사례 비교법. 수익 방식은 수익성의 원리라고 해서 가격은 수익 환원법, 임료는 뭐라고요? 수익 분석법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구성한 사례. 이런 게 되게 쉬워 보이는데 만만치가 않아요. 왜? 우리가 실제 공부를 해 가실 때는 이 개별적인 요인들이 너무 몰입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자꾸 큰 그림 묻는 식으로 출제가 되게 됩니다. 해서 이 문제가 나오고 나서 그 밑에 문제 볼까요? 다음은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가법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제조달 원가에 뭘 한다고요? 지금 제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렇게 논의를 해볼 수 있겠고요. 그래서 요거 물어본 거죠.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누구액을 뺀다는 얘기를 감가 수정이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두 번째,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할 때는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 과정을 거친다 해서 아까 이거 있었죠? 비준 가격이라고 하는 것은 사례 가격에다가 사시, 지, 개, 면 요 얘기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가 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수익 환원법, 장래 산출할 것으로 기대되는 순수익이나 미래 현금을 환원 또는 할인해서 그 가액을 산정한다라는 식으로 구성합니다. 요건 이제 아까 우리 봤던 주제 중에 이거 있었죠. 제일 기본이 되는 명제를 가지고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해서 그 가액을 결정하는 방법. 이게 원가법이다라고 이렇게 돼 있었고, 두 번째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해서 사시, 그다음에 가치 형성 요인의 비교가 아까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 밖의 요인 요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수익 환원법이라고 하는 거 정의를 하기를 뭐라고 표시한다고요? 장래 기대되는 순수익이라고 하는 것을 바로 현금 흐름을 할인, 미래에 들어올 거니까 현재 값으로 환원 또는 할인해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가리켜서 수익 환원법이라고 부르게 돼서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의 정의를 가지고 구성이 돼요. 그 대신 이게 조금 뼈대가 잡히잖아요. 이건 진짜 편안하게 그냥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잊어먹지도 않아. 한 번만 제대로 외우시게 되면 그 정도. 그 다음에 교재 254페이지 3번 문제 가서 볼까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해서 원가 방식은 가격을 평가하기 위한 원가법이 있었고요. 임료를 평가하기 위한 적산법이 있었죠. 근데 이건 비용성의 원리라고 하는 거. 아까 비슷한 질문 하나 나왔었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비교 방식은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등 시장성의 원리에 기초한 감정평가 및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들어가는 비교 방식이 뭐가 있어요? 공시, 지가, 기준법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가 추가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수익환원법, 수익분석법은 수익성의 원리, 수익 방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내용도 문제 구성이 됐었고요. 4번 문제예요. 다음은 임대료의 감정평가 방법의 종류와 산식이다라고 해서 얘는요 2번 문제랑 비교하는 문제야. 2번에서 뭐 했었죠? 가격을 평가하는 것이 논의가 됐었죠. 그래서 원가법과 거래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이라고 하는 것이 이슈가 됐었고요. 이 4번 문제는 임대료의 감정평가 이렇게 나온다고. 한번 우리가 가격 물어보면 그 다음에 임대료 물어보기도 하고 맴맴 돌아. 그 다음에 보니까 적산법은 기기필 이렇게 가자고 그랬어요.
기초가액의 기대이율 필요재 경비라고 이렇게 보기로 했었고요. 두 번째, 임대사례비교법은 비준임료라고 하는 것이 뭐가 된다. 비준임료는 임대사례 임대료 해서 사례임료에다가 사시지계면 등 고려해서 비준임료를 결정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수익임료는 순식 플러스 필요재 경비, 순필이 이렇게 외웠던 것이죠. 이게 수익 방식이다라고 하는 거에서 지금 요게요. 지금 거의 5년, 6년 사이에 세 문제가 구성이 됐다고 해서 전체 그림을 묻는 방식으로 출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이제 간단한 영역인데 전체 그림을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문제 영역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교재 255페이지부터 주된 평가 방법 나와 있습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우리 항공기 선박, 건설 기계는 원가 방식을 적용을 하게 된다라고 이렇게 봤었고요. 이에 비해서 거래 사례 비교법, 집합 건물이라는 게 주된 이슈, 자동차, 과수원, 동산 등이 바로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의 주된 방식은 뭐가 된다? 임대료의 주된 평가 방법은 임대 사례 비교법, 토지에 대한 주된 평가 방법은 공시지가 기준법, 그 다음에 수익 방식 관련해서 광업재단, 무형의 차산 등은 수익 환원법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제 수익 분석법이나 적산법은 따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왜? 임대의 주된 평가 방법은 뭐가 되니까 바로 임대 사례 비교법이 되기 때문에 얘가 중심이고 적산법이라든가 수익 분석법은 여기를 서포트해주는 방식에 불과하게 된다. 이런 식의 의미에서 문제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감정평가업자가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 시에 적용해야 될 주된 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을 해서 건물은요 거래 사례 비교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수원은 뭐가 됩니까? 1번 틀렸네요. 건물은 뭐가 돼요? 원가법을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건물 감정평가할 때 뭘 적용한다고요? 원가법. 자, 우리가 부동산에 뭐가 있죠? 토지와 건물과 집합 건물 총 세 가지로 구분하죠. 토지는 공시지가 기준법, 건물은 바로 원가법, 그 다음에 집합 건물 아파트는 거래 사례 비교법, 이렇게 뼈대 보셨고요. 나머지 항공기 원가법, 자동차 거래 사례 비교법, 동산도 거래 사례 비교법,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2번 문제요.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감정평가의 주된 평가 방법으로 틀린 것은 건설기계는요 원가법 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나요? 그래서 원가법 틀렸죠.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네요. 그래서 2번 저작권은 각종 무형의 재산자 가치는 수익환원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수익환원법을 적용을 하게 된다. 그 다음에 건물은 원가법을 적용을 해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임대 사례 비교, 광업재단 수익환원법에서 답은 1번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28회인가 이제 그동안 매번 내왔던 걸 빼다 보니까 좀 엽기적인 것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3번이요. 감정평가 방법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을 고르시오라고 해서 건물의 주된 평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된다? 바로 원가법이다. 오른편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가서 2번 지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합 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집합 건물, 이게 이제 건물과 대지상권 일괄해서 평가하는 경우 거래 사례 비교법을 주된 평가 방법에서 요거 이제 2번 지문을 의미하기로 이걸 뭐라 부른다? 집합 건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구분 소유권하고요. 그 다음에 대지사용권 등을 묶어서 평가하죠. 이걸 우리가 일괄 평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가 되는 거. 임대를 평가할 때는 적산법을 주된 평가 방법으로 한다라고 해서 요거 틀렸죠. 3번을 틀리게. 임대료는 뭐가 된다? 임대 사례 비교법이라고 할 거. 4번 영업권, 특허권 등 무형의 자산 수익환원법. 5번 자동차의 주된 평가 방법. 이건 뭐가 됩니까?
거래 사례 비교법, 이에 비해서 선박항공기는 어떻다? 선박항공기는 자, 원가법이다라고 하는 거, 이 정도로 보셨고요. 4번 문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상 부동산의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설명 드린 것에서 감정평가업자 건물을 평가할 때 원가법을 적용한다. 오른편. 2번, 감정평가업자 살림을 평가할 때, 이건 유보. 3번, 감정평가업자는 영업권을 감정평가할 때 수익환원법. 4번, 과수원 거래사례 비교법. 5번, 자, 임대는 임대사례 비교법. 그래서 답은 이제 2번이 되게 되는데, 사실 뒤에서 한번 볼 텐데 이건 썩 좋은 문제는 아니에요. 좋지 않다는 게 뭐냐면은 이건 1번, 3번, 4번, 5번을 정확히 외워야 되는 항목이고요. 그리고 특이하게 2번 질문 좀 엽기적인 것을 가지고 답을 구성을 했습니다. 좀 중요도가 떨어지는 이런 문제 형태가 어렵죠. 그래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사이드에 있는 것을 가지고 장난치는 케이스. 이걸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거기 해설 나와 있죠. 살림이라고 하는 거, 살림이라는 개념이 자 토지하고요 나무를 묶어서 부를 때 살림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살림을 감정평가할 때는 산지, 토지하고요. 이걸 산지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산지라고 얘기를 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심어져 있는 나무, 임목이라고 하는 거 각각 어떻다? 구분하여 감정평가한다라고 했어요. 토지에 대해서는 따로 평가하고요. 나무에 대해서 따로 평가한다.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하여 평가한다라고 할 것이고, 이때 임목이라고 하는 거, 나무는 어떻다? 자, 원가법은 좀 애매하고요. 거래 사례 비교법을 적용을 하게 됩니다. 결국 이제 감정평가는 방식이 뭐가 있어요? 원가법, 거래 사례 비교법, 수익환원법이 될 텐데, 하여튼 나무에 대해서는 나무를 심기 위한 비용이 아니라 이 거래 사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문제는 아주 나무가 가늘어가지고 소경목림이라고 해서 아주 지름이 작은 나무를 소경목림이라고 부르게 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다? 바로 원가법을 적용할 수 있다 해서 그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요 2번으로 구성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하는 거, 요거 보겠습니다. 교재 256페이지 지문들은 별 의미가 없는데, 1번 시산가액의 조정에 사용된 확인 자료에는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라고 하는 자료를 말한다라고 해서, 자, 요게 이제 틀리게 지금 구성이 된 자리에서 거래 사례, 임대 사례, 수익 사례. 근데 뭐가 틀렸죠? 시산가액 조정의 확인 자료, 사용된 확인 자료는 거래 사례, 임대 사례, 확인사자, 시상가액 조정에 사용된 확인 자료라는 것이 아니라 사례 자료라는 표현을 써야 돼서 너무 어렵게 구성했던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례 자료라고 하는 것을 써야 되는데 확인 자료라고 해서 틀리게 뽑았었고요. 오래전 지문이고 쫓아가실 필요 없습니다. 답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라고 하는 게 기본이 되는 것들을 정확히 숙지하는 거, 그리고 중간중간에 막히는 지문 한두 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2번 지문이요. 시산가액의 조정은 감정평가 3방식에 의해서 산출된 처음 시 계산할 때 산에서 시산가격이라고 하는 것을 산술 평균한 게 아니라 뭐지요? 가중치를 두어서 계산하는 금액을 시산가액의 조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몇 프로 이런 거 있었잖아요. 자, 3번 지문요. 세 가지 평가 방식을 적용해서 시켜서 산출한 가격이 대상 부동산의 최종 가격이다. 해서 틀렸죠? 가중치를 두어서 조정한 가격을 어떻다? 대상 물건의 최종 가격이다라고 할 것. 4번 부동산 가격은 삼면 등가성의 원리에 따라서 어느 방식으로 평가해도 가격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정 작업이 필요가 없다라고 해서 틀린 표현에서 시산 가격의 조정 포인트 뭐라고요? 가중치를 두어서 종극적으로 그 물건의 가격을 확정하는 과정, 이 정도로 보셨고요. 여러분 교재 257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볼까요? 자, 아까 봤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자, 요거 문제를 뭐 따로 이 설명을 드리거나 할 내용은 아닌데, 지금 자, 우리가 시산 가액의 조정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의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가중치를 달리 적용을 해서 종국적인 감정평가액을 계산해 내는 과정,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시산 가액 조정. 아까 설명드렸으니까 이건 생략을 하겠고요. 그 다음 여러분 교재 258페이지 관련 기출 문제 중에서 자, 이게 엽기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해서 이건 찍는 문제인데요. 시장 가치 기준의 원칙, 현황 기준의 원칙, 개별 물건 기준 원칙, 그 다음에 원가 방식, 비교 방식, 수입 방식, 그 다음에 5번 최유효 이용 원칙. 답은 5번을 구성을 했는데 이건 별 내용은 아니고요. 이걸 이제 뭐 외워서 풀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 다시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는 개념이 이런 논리 구조예요. 어떤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이 높게 평가되기, 가격이 높게 평가되기 위해서는 어떻다?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을 때 가장 높게 평가된다. 이건 이제 법에서 따로 규정을 안 하고 있어요. 너무나 상식적인 얘기니까 감정평가업자가 봤을 때 가격을 좀 높게 책정을 해준다라고 하는 개념은 뭐라고요?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고 있을 때라는 의미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 정도가 되겠고요. 그래서 답은 5번인데 이런 문제 손대기 어렵습니다. 사실 뭐 풀어서 가는 게 아니라 시험장 가면 사실 찍어야 되는 그런 문제 패턴. 아까 우리 감정평가가 7문제, 만 8문제 정도 구성되는데 제일 짜증나는 패턴 이런 거예요. 외워서 해결할 수 없는 파트. 자, 그래서 그 정도고요. 259페이지 가격과 가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지문을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자, 가격이라고 하는 것 먼저 과거의 값이다. 그 다음에 가치라고 하는 것은 현재의 값이다. 가격의 발생 요인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지 발생된다. 그 중에 유효, 수요라고 하는 것은 지불 능력을 전제로 한 수요라고 이렇게 논의를 하게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의 제휴 원칙 관련해서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 모든 얘기는 이 아이로 귀결되게 된다. 이렇게 뼈대를 잡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259페이지 1번 가치는 효용에 중점을 두고 장래 기대되는 편익은 금전적인 것뿐만 아니라 비금전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다라고 해서 오른편 되어 있고요. 2번 질문 주어진 시점에서 대상 부동산의 가치는 다양하다 해서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겠고요. 이에 대응해서 과세 가치 이런 잡다한 가치 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답도 안 됐고요. 이 두 번째 박스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 그래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완전 경쟁 시장의 특징 두 가지죠. 재화의 동질성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 경쟁 시장의 하나의 요소. 두 번째가 자, 수요자, 공급자, 자, 진출입이 자유롭다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진출입이 자유로운 상태를 가리켜서 완전 경쟁 시장. 근데 불완전 경쟁 시장, 자, 이라고 하는 거 바로 현실의 부동산 시장을 얘기하게 될 것이고 현실의 불완전 시장은 개별성 때문에 똑같은 물건이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자, 고가성 때문에 자, 시장의 진출입이 자유롭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내용 앞에 공부하셨고요. 다시 돌아가서 부동산 시장은 불완전 경쟁 시장이지만 부동산 가격은 일반적으로 시장의 결정에 의해서 시장의 경쟁에 의해서 결정되므로 소비자와 생산자가 의사 결정을 한 데 중요한 지표로서의 기능을 한다 해서 뭐 그렇다 치고요. 세 번째 박스 가격은 특정 부동산에 대한 교환의 대가로서 매수인이 과거에 지불했던 금액을 말한다. 2번 가치는 주관적 추상적인 개념이고 가격은 가치가 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로 구현된 객관적 구체적 개념입니다. 3번 부동산의 가치는 평가 목적에 따라서 일정 시점에서 여러 가지가 존재하지만 부동산의 가격은 과거에 지불된 금액이므로 일정 시점에서 하나만 존재한다 해서 자, 가치는 자, 미래에 발생할 수익 등에 대한 현재 값을 의미하고 가격은 과거의 값을 의미한다. 그 얘기와 관련되어 있고요. 4번 가격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현재 값이지만 가치는 자, 장래 기대되는 편익 등을 예상한 미래 값이다. 이게 틀렸다는 거죠. 가격은 과거의 값이 될 테고 가치는 현재 값이다 라고 이렇게 가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 질문 수요와 공급 변동에 따라 단기적으로 가치와 가격은 일치되게 되고 장기적으로 괴리되는 현상을 나타나는 데서 틀렸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일치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 교재 260페이지 자, 첫 번째 박스예요. 대상 물건에 대한 평가액은 적정 가격 또는 적정 이임료를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보면은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을 한다라고 해서 자, 이게 이제 대상물건의 평가. 이 문장으로 읽으시면 아주 그럴싸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시장 가치라고 하는 거. 자, 아까 우리 시장 가치 정의가 이렇게 논의가 됐었죠. 자, 바로 첫 번째 논의했던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 자, 통상적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슈가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 두 번째, 정통한 당사자, 그 다음에 성립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대상 물건의 가액. 요거 이제 시장 가치를 추론내는 과정이 감정평가의 결정 과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되게 어려워요. 읽어보시면은 아주 그럴싸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1번 틀리게 구성이 됐고, 2번 지문요. 시장 가치는 한정된 시장에서, 이미 틀렸죠? 통상적 시장, 정통한 당사자,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고 인정되는 가격.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시장 가치라고 부르게 됩니다. 3번요. 사용 가치는 대상 부동산이 시장에서 매도되었을 때 형성될 수 있는 교환 가치와 유사한 개념이다. 이거 틀렸다고요? 지금 이 설명하는 게 뭡니까? 시장 가치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이걸 뭐라고 한다? 시장 가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4번요. 감정평가업자는 감정평가 의뢰인이 요청하는 경우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해서 원칙은 뭘 가지고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해서 아까 적정 임료, 적정 가격 이게 아니라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한다 이런 얘기 있었고, 다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어떻게 할 수 있다? 시장 가치 외의 가치를 기준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 이런 명제 큰 이슈가 되지 않습니다. 5번 중 부동산 감정 평가에 있어서 특수한 요건이 수반되는 경우 그 목적, 성격, 조건도 맞도록 평가한 가격을 특정 가격이라 한다라고 해서 자, 큰 의미 없는 질문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자, 하나 보셨고요. 그래서 그 밑에 있는 두 번째 박스는 전혀 의미 없어요. 과세 가치가 뭐고 이런 것들은 전혀 가치가 없다. 그저 가치액이 부동산 감정 평가에 있어서는 시장 가치라고 하는 것이 논의의 포인트. 교재 261페이지 부동산의 가치라고 하는 건 가치 발생 요인들의 상호 경합에 의해서 발생한다. 그 정도. 그 밑에 개별 요인, 대상 물건의 개별적인 특성을 가리켜서 개별 요인이라고 부르게 되는데, 개별 요인은 당해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 등의 여러 가지의 요인, 재반 요인을 말한다라고 해서 옳은 표현으로 구성하고 있는데 답이 역시 아니에요. 자, 그렇다 치고 자, 가격의 발생 요인 등 관련해서 세 가지가 모두 있어야지 어떻게 할 수 있다? 가격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유효 수요라고 하는 거 뭐라고요? 지불 능력을 전제로 한 수요라고 이렇게 논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262페이지 가격의 발생 요인인 효용, 유효 수요, 상대적 희소성 중 하나만 있어도 가격은 발생되게 된다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박스 효용은 인간의 필요, 욕구를 만족시켜줄 수 있는 재화의 능력을 말한다라고 해서 쓸모라는 개념이 되겠고요. 2번 대상 부동산의 물적 특성뿐만 아니라 토지 이용 규제 등과 같은 공법상의 제한 및 소유권의 법적 특성도 대상 부동산의 효용에 영향을 미친다. 당연한 얘기죠. 어떤 토지가 만약에 자연환경 보전적이다. 이거보다 토지가 상업적이다라고 하면 훨씬 더 좋은 의미를 갖게 되겠죠. 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논의하게 될 게 3번 부동산 수요는 구입에 필요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뒷받침된 유효 수요의 개념이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 4번 유효 수요란 대상 부동산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로서 지불 능력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습니다. 그 밑에 박스 부동산 가격은 가격의 권리마다 개별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 해서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소유권도 있지만 거기에 지상권, 저당권 같은 제한 물권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자, 토지 소유권이 100만 원짜리다. 그럼 지상권이 예를 들어서 20만 원짜리가 될 수가 있고 30만 원짜리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얘기인데 15-1을 따왔으니까 버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부동산의 가격 결정 과정이라고 하는 거 먼저 지역 분석하고요. 그 다음에 개별 분석 순서 기억해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 뭘 한다고요?
지역 분석을 통해서 대강의 가격 수준을 파악을 하고 개별 분석을 통해서 부동산의 종국적인 가격을 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해서 그때 지역이라고 하는 게 지역 분석의 지역이라고 하는 게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고 아니한 지역을 유사 지역으로 봤었죠. 그래서 만약에 유사 지역의 사례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는 종국적으로 가격 결정할 때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근 지역의 사례를 활용할 때는 지역 요인은 비교치는 필요가 없다 해서 여러분 교재 263, 264페이지 어마무시하게 지금 많이 나옵니다. 별 내용도 아닌데 엄청나게 많이 구성이 돼요. 지금 가보겠습니다. 263페이지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을 전체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분석한다. 2번 지역 분석은 대상 지역에 대한 거시적인 분석인 반면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에 대한 미시적인 분석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고요. 3번요. 동일 수급권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유사 지역에 존재하는 공간적 범위에 대해서 단순화시키면 동일 수급권이라는 것은 인근 지역 플러스 뭐가 된다? 유사 지역이라는 개념. 그래서 이때 인근 지역은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의미하게 될 것이고 유사 지역은 그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을 의미하게 된다. 이렇게 소리를 잡아갔었지요. 그 다음에 4번 질문 지역 분석에서는 인근 지역뿐만 아니라 유사 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산정한다 해서 여러 가지 틀렸지. 지금 지역 분석에서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죠. 어디에서 개별 분석에서 그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고 지역 분석을 함에 있어서는 만약에 인근 지역 분석을 할 수 있다면 굳이 유사 지역은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점은 틀리게 구성이 되고 주어서로 끊어가면 지역 분석에서는 구체적인 개별 가격을 산정하다 틀렸다는 얘기죠. 개별 분석에서 다 구체적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 이렇게 뼈대 잡고요. 5번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은 도심으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의 범위에 일치하는 경향이 있으며 지역적 선호도에 따라서 범위가 좁아지기도 한다. 별 의미 없는 질문. 6번 동일 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되고 가치 형성 요인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며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을 말한다 해서 동일 수급권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가볼까요? 이게 이제 이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서 인근 지역이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 부동산이 속하지 않는 나머지 지역 서로 이제 영향을 주고받을 수 있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유사 지역이라고 해석을 한다 해서 결론 이제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 플러스 뭐가 된다? 유사 지역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7번 지역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대상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및 동일 수급권에 대해서 이 말이 더러워. 그래서 인근 지역 유사 지역하고요 뒤에 동일 수급권은 같은 말이죠. 그래서 법조문 자체가 깔끔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 유사 지역 여기를 묶으면 뭐가 된다? 동일 수급권인데 법조문이 깔끔하지 않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8번 인근 지역이란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그 부동산의 이용이 동질적이고 가치 형성 요인 중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29회 때 나와서 아주 어려웠던 질문 그래서 뒤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가야 되죠. 그래서 다시 가볼까요? 어떤 지역이 감정평가를 하게 됩니다. 여기를 인근 지역이라고 한번 전제해 보겠습니다. 인근 지역은 이 부동산하고 지금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는 부동산하고 나머지 부동산의 관계가 뭐라고요? 지역 요인이 똑같은 지역,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인근 지역이 되게 된다 해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 그거 나와 있잖아요. 지금 인근 지역이라고 해서 색깔 입혀진 거 그 부동산이 속한 지역 되어 있고요. 밑에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런 표현 나와 있죠. 그럼 범계동이다 그러면 범계동에 A라는 아파트든 B라는 아파트든 지역 요인은 동일하다. 이걸 이제 속한 지역 플러스 지역 요인 공유하는 지역. 이에 비해서 유사 지역이라고 하는 거 단순합니다. 속하지 아니한 지역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유사 지역은 뭐라고요? 그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한 지역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되게 까다로웠던 문제가 이거였어요. 아주 어려웠던 문제들. 뒤쪽에서 가치 형성 요인 중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 이걸 가지고 개별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에서 틀리게 뽑았고요. 9번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지 않지만은 부동산 지역적 특성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서 인근 지역은 뭐라고요? 속한 지역 이렇게 가야 되죠. 인근 지역은 뭐가 된다? 속한 지역, 유사 지역은 뭐라고요? 속하지 아니한 지역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교재 264페이지 10번 지문 보시게 되면은 인근 지역 분석은 부동산 개발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요소의 현황, 전망 등을 분석하는 것이다 해서 지역 분석은 뭐라고요? 큰 스케일 거시적 분석이다라고 했었고 이에 비해서 이 개별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최유효 이용 여부를 결정해서 종국적으로 가격 결정하는 그 단계를 뭐라고 한다? 개별 분석. 11번 유사 지역이란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으로서 이미 틀렸죠? 대상 부동산이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을 뭐라고 한다? 유사 지역. 12번 인근 지역과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꼭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그 지역 내에서 부동산 상호 간의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해서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다라고 해서 오른편. 이게 이제 경기도 보면은 과천이라는 지역이 있고 서울이 있겠고 그 밑에가 안양이라는 지역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뭐예요? 이 과천하고 그다음에 안양이라고 하는 것은 또 중간에 산 같은 게 있잖아. 거리가 좀 떨어지다 할수록 서로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이걸 이름하여 과천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하고자 할 때 경우에 따라서 뭐라고요? 안양의 어떤 사례 자료라는 게 의미가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같은 안양권도 지역이 길게 늘어서 빼 있기 때문에 위치가 달라. 위치에 따라서 과천권에 가까운 지역이 있고 먼 지역이 있으면 과천권에 가까운 지역은 아마 유사 지역으로 볼 수가 있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접근을 했었죠. 그 다음에 13번 거래 사례를 유사 지역에서 구한 경우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되지만은 인근 지역에서 구한 경우 이때 지역 요인은 비교가 필요가 없다. 오른편이죠. 그래서 왜 앞에서 인근 지역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유사 지역일 때는 지역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비교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은 인근 지역일 때는 지역 요인이 동일하기 때문에 지역 요인은 따로 여타 비교가 필요가 없다라는 의미. 14번 사례 자료를 통일 수권 내 유사 지역에서 구했을 때 이때는 지역 요인의 비교가 필요하지 않다 해서 틀리게 구성이 됐네요. 옛날 문제인데 지금 29회 때 지금 인근 지역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가지고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으로서 지역 요인을 공유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 요걸 이제 출제 포인트로 삼았거든요. 그럼 지금 남아있는 출제 포인트는 뭐가 된다고요? 유사 지역의 사례를 활용할 때는 어떻다? 지역 요인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인근 지역에 따른 지역 요인을 공유하기 때문에 이들은 지역 요인을 비교치는 필요가 없다라는 이것도 이제 똑같은 문제, 출제 이슈가 되지 아니할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보셨고 두 번째 박스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을 개별 분석이라 한다. 지역 분석보다 개별 분석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해서 아무것도 아닌데 요걸 27회 때 답을 뽑았던 바가 있습니다. 먼저 지역 요인에 관한 분석을 하고 나서 뭘 한다고요? 개별 요인에 관한 분석을 하게 되는 것이다. 3번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틀렸죠? 순서가 바뀌어 있습니다. 어떤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개별 분석에서 결정한다. 이 정도의 이슈가 될 테고, 그럼 교재 265페이지 가격의 제 원칙이라는 개념을 검토하게 될 텐데요. 거기 이제 이건 문제 다 볼 거 아니겠고요. 최유효 이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과거에 한 번 구성됐는데 이 문제 자체 풀어볼 것도 없고 너무 어려워요. 틀리라고 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눈길 주지 마실 것 넘어가서 지금 여러분 교재 우리가 지금 앞에서 설명드릴 때 가격은 때때로 가치 형성 요인 이게 이제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이런 거 일반 요인 이런 것들을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가격은 변동되게 된다. 그래서 시점
수정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볼 것이고, 자, 적합의 원칙,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를 적합의 원칙. 그렇지 않게 되면 경제적 감가,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뭐라고요? 내부 구성 요소 간 조화를 이루는지 여부, 그렇지 않으면 어떻다?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미리 답 외우고 들어가셔야 돼. 최소한 10년 사이에 나왔던 문제의 대부분은 바로 적합의 원칙과 균형의 원칙을 가지고 출제가 되고 있고, 다만 이게 약 3년 정도에 한 번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같은 걸 계속 내더라도 거의 눈치를 채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출제가 코시 바꿔치면서 출제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리고 얘기를 들어서 나오지 때문에 아주 균형의 원칙 지금 한 번 나왔어. 내 교재 266페이지 관련해서, 자, 변동의 원칙은 재화의 가격이 그 가격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으로서 부동산의 가격도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나 부동산의 자체가 가지는 개별적 요인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변동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옳은 표현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변동의 원칙, 가격은 변하는 거야. 지역 요인, 개별 요인, 일반 요인의 가치 형성 요인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야.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 교재 266페이지 균형의 원칙에 관련된 질문 볼까요? 이제 답으로 도배합니다. 균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대한 내용으로서 균형을 이루지 못하는 과잉 부분은 원가법을 적용할 때까진 좋은데 뒤에 경제적 감가로 처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게 뭐가 된다? 기능적 감가로 가야 되죠. 그래서 이게 어렵다니까요. 답을 미리 알려줘도 만만치가 않아. 그래서 대강 보면 맞을 것 같은데 이건 이제 줄줄줄 깨셔야 된다. 이게 포인트. 자, 균형의 원칙 2번 질문 가볼까요? 내부적 관계의 원칙인 적합의 원칙과는 대조적인 의미로. 이미 틀린 거야. 균형의 원칙이 뭐가 됩니까? 내부 관계 원칙이고 적합의 원칙은 뭐가 된다? 외부 관계 원칙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지요. 그래서 이 지문이 틀린 겁니다. 자, 뒤에 부동산 구성 요소 결합에 따른 최유효용을 강조하는 것이다 해서 뒤쪽은 맞는 거야. 근데 중간에 이 얘기가 뭐냐면은 균형의 원칙은 내부 관계 원칙인데 결과적으로 외부 관계 원칙이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틀리게 구성을 했다. 무릎을 치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 빤히 알면서도 당할 수밖에 없이 아주 디테일하게 구성합니다. 3번 균형의 원칙에서 부동산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되기 위해서는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의 균형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자, 균형의 원칙은 외부의 원칙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 여부를 따져보는 거죠. 그래서 틀렸다고 해서 지금 다시 외웁시다. 지금 균형의 원칙 하게 되면 내부 관계 원칙이 될 것이고, 이때 나중에 원가법 적용할 때 기능적 감가라는 것으로 처리를 하게 된다. 이에 비해서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 관계 원칙을 의미하고 나중에 감정 평가할 때 바로 경제적 감가로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주구장창 우려먹고 있습니다. 밑에 관련 기출문제 바로 볼까요? 자, 다음 현상에서 설명할 수 있는 감정평가 이론성의 부동산 가격 원칙은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아파트 매수 의뢰자에게 110제곱미터형 아파트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84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은 아파트로서, 자, 최근에 건축된 유사한 아파트에 비해서 화장실이 한 개 적고 냉난방비가 많이 든다. 그래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져서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고 있다. 해서 자, 110제곱미터 같은 평형이라 할지라도 뭐라고요? 내부 구성 요소의 결합에 문제가 있어서 낮게 가격이 거래가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균형의 원칙. 그래서 감정 평가할 때는 뭘 한다고요? 기능적 감가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된다. 해서 이런 게요, 미리 답 외우고 들어가지 않게 되면은 그냥 보다 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 항상 지금 균형의 원칙 아니면 적합의 원칙만 갖고 주구장창 출제가 되고 있어요. 여러분 교재 나머지 잡다한 원칙들 다 필요 없고요. 외부 관련 원칙에서 267페이지 적합의 원칙 나와 있죠. 적합의 원칙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니까, 자, 적합의 원칙은 부동산의 입지와 인근 환경의 영향을 고려한다. 오른편 2번 질문. 적합의 원칙은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이 적합해야. 이미 틀렸죠? 이건 균형의 원칙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2번 집은 틀리게 뽑았고요. 3번 집은 균형의 원칙은 기능적 감가와 관련했고 적합의 원칙은 경제적 감가와 관련이 있다. 옳은 표현. 그리고 자, 관련 기출 문제 바로 가볼까요? 하나, 둘, 세 문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저 마음속에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선입관을 가지고 가야지 이 문제를 풀어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 보기와 같은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부동산 가격 원칙은 해서 A지역에 대한 지역 분석 결과 서민들이 주거하는 단독주택 지역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런데 A지역에 개발업자가 고급 지역을 건축했고 쫄딱 망했다라고 하는 거 왜 그랬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외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적합의 원칙과 관련돼 있는 문제이다 라고 해서 고급주택은 고급주택 단지를 따로 만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자, 저소득층 또는 서민층이 모여 사는 동네다가 건물을 폼나게 지으면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가냐고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적합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에 쫄딱 망한 케이스. 그러니까 미리요 이런 내용을 보면서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 이런 게 선입관을 갖고 있으면은 찍어낼 수 있고, 자 이걸 보게 되면 뭐 개발업자 되게 안 됐다, 쫄딱 망해버렸네 라고 하면서 망한 개발업자 삶을 걱정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선입관을 가지고 접근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보기와 관련 깊은 부동산의 가격 원칙을 맞게 나열한 것은 기능적 감가 하게는 뭐가 된다고요? 바로 균형의 원칙. 경제적 감가는 뭡니까? 적합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준 시점의 필요라고 하는 거. 시점 얘기 나와 있죠? 바로 변동의 원칙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몰라도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만 뒤지게 알고 있으면 답 5번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얼마나 문제로 도배를 하고 있는지 진짜 느끼셔야 됩니다. 그럼 올해 시험에서 이게 나오느냐? 모르지. 나올지 안 나올지는. 다만 다른 원칙을 갖고 답을 혹시 구성하면 그건 뭐 틀리거나 말거나 알아서 할 문제고, 최소한 균형의 원칙이나 적합의 원칙을 갖고 출제하면 이건 틀리면 사람 새끼가 아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3번 문제예요. 부동산 현상과 부동산 활동을 설명하는 감정평가 이론상 부동산의 가격 원칙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첫 번째, 복도의 천장 높이를 과대 기량한 전원주택의 냉난방비 문제로 시장에서 선호도가 떨어졌다. 내부 문제죠. 균형의 원칙이라고 가야 되죠. 두 번째, 판매 시설 입점 부지 선택을 해서 후보적 분석을 통해서 표준적 사용을 확인하게 된다. 외부 환경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뭐가 된다? 적합의 원칙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우리는 시험 문제 답은 몇 번? 1번. 몰라도 시험 볼 때 이해가 될 것 같아? 이해 안 되지. 그냥 마음속에 뭐야?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 균형의 원칙은 뒤지게 답을 뽑고 있다. 그리고 이런 문제가 지금 쉽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돼요. 겁나 어려운 거야. 근데 지금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 뭐라고요? 낸다라면 지금까지 거의 대부분의 문제, 90% 이상의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만 갖고 끊임없이 구성을 하고 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잡다한 나머지 원칙을 다 외우시게 되잖아요. 뒤지게 됩니다. 생활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뭐 대체 원칙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의미 없고, 그 다음에 관련 기출 문제 중에서 기회비용의 원칙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큰 의미 없습니다. 여러분 교재 270페이지 거기서 이제 하나 볼게 대체 원칙이 한번 나왔었고, 그 두 번째 교재 이제 중간 문제는 버리시고 270페이지 자 부동산 가격 제 원칙에 관한 설명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들 해서 이런 게 되어 있습니다. 한 필지에 토지 일부분이 도시군객시설에 저촉돼서 수용될 경우 저촉 부분에 대한 보상 평가를 하는 것은 구분 평가입니까? 부분 평가입니까? 자, 도시군객시설에 도로를 얘기한다고. 어떤 토지가 있는데 도로 예정지에 편입이 됐다고요? 그럼 이 부분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는 게 구분평가입니까? 부분평가입니까? 다시 어떤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 의뢰가 들어왔다고, 이유는 도로 예정지로 편입이 돼서 이 부분을 수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감정평가액을 결정해달라고 연락이 왔다고요? 그럼 이건 부분평가입니까? 부분평가입니까? 가치가 다른 부분이면 어떻다? 애초에 가치가 다르면 구분하여 평가한다. 일체로 이용되고 있으면 어떻다? 부분평가. 그래서 아까 외워달라고 그랬잖아요. 가, 구, 일,
부라고 해서 가치가 다른 게 아니죠. 그 구분 평가가 아니라 일체로 이용되고 있는 중에 일부를 평가하는 거니까 다 부분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1번, 2번 중에 찍는 게 방식이에요. 그리고 최소한 1번, 2번에 지금 부분 평가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그 내용을 찍는 거지 그 두 번째 항목을 분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균형의 원칙인지 아닌지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구 일부 이거 외워달라고 그랬던 이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래서 부분 평가만 알게 되면은 그 1번, 2번 중에 찍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이슈. 균형의 원칙, 적합 원칙은 뒤지게 외웠단 말이야. 그럼 이거랑 아무 관련이 없으니까 이게 나머지 거기 기회비용의 원칙 이런 식으로 찍어가는 거지. 절대 기회비용의 원칙을 알아서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거 얘기할 때마다 꼭 기회비용의 원칙이나 거기 대체 원칙을 막 외운 사람이 있어. 그거 되게 교만한 거예요. 대단히 제가 보기에는 아주 가소롭게 말할 수 없어. 자기가 천재야? 균형의 원칙, 적합의 원칙만 이렇게 지겹게 내도 떨어지는 시험이라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자기 너무 과신하지 마요. 책을 지금 이제 대신 어떤 주제를 안다고 할 때는 정말 줄줄줄 깨셔야 됩니다. 잠시 끊었다가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